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초청 대선 후보 비전 톡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더민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죠. 더민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정치 철학 그리고 비전 공약을 심도 깊게 물어서 후보들에게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전 톡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총 6차례에 걸쳐서 토론회가 준비가 됐는데요. 오늘은 8월 13일 박용진 후보, 그리고 16일은 정세균 후보, 18일은 추미애 후보, 19일에 이낙연 후보, 23일 김두관 후보, 그리고 25일에 이재명 후보 순으로 초청해서 톡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전 톡 콘서트는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델리민주를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또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 개별 초청 비전 콘서트 민주당 소속 초선 모임인 더민초에서 준비를 했고요. 더민초 위원장이신 고영인 의원, 또 오늘 함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이용우, 오기영, 이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부르신 분이잖아요. 고영인 의원님이 초청을 하신 대상이시니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또 불안정한 사회의 극복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그런 우리의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민초가 이번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가 격화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후보들 간에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고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박용진 후보님을 스타트로 해서 이 토론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민주당의 후보님들이 더욱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오늘 첫 번째 참여해 주신 후보십니다. 박용진 후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먹고사니즘. 본인이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고사니즘을 강조하시고 유능한 진보주의자임을 강조하시는 후보시고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6명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요,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 오늘의 시작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고영인 운영위원장이 전화를 하셔서 더민초에서 대선 주자들 검증하는 토론회를 좀 가지려고 한다. 맨 먼저 해볼래? 매를 먼저 맞을 거냐, 아마 이런 질문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젊기도 하거니와 또 자신있게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정책 검증 혹은 토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렸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박용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초선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혹은 검증을 통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박영준 후보 하면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토크 콘서트가 1,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부 순서는 대체적으로 박영준 후보의 인생 그리고 박영준 후보의 개인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2부에는 우리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순서가 박영준 후보 개인에게 좀 집중해보고 인생의 경로 또 박영준 후보가 평소 갖고 계신 소신 이런 부분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진 3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진을 찍으셨는지 또 그 사진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3장의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올라왔군요.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후보님? 그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는 3장을 뽑아서 예. 1번 사진입니다. 그 마석의 모란공원 공동묘지에 우리 민주열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은 이천에 있는 민주공원으로 이장했습니다만 학교 선배인 김규정 열사 91년도 5월에 집회 도중에 희생되신 분의 묘역이에요. 제가 그때가 2학년 때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저 사건이 있었고, 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박용진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낭만적인 그냥 학생운동을 했던 거죠. 뭐 이게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91년 5월 투쟁 끝나고 나서 제 발로 그 이른바 전문적인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에 가입하고, 그럼 이른바 뭐 직업적인 이런 것까지 각오하고 시작했었던 그 사건이 91년 5월에 저 김유정 열사 투쟁이었고, 근데 저 장면이 언제냐면 제가 감옥 갔다가 2001년 3월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2003년인가요?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해요. 그러니까 저길 찾아가서 제가 이른바 뭐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첫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날인가 어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궁금할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면 사실 71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후보 중에 가장 젊으신 후보시고. 근데 사실 70년대생들은 학생운동에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은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님은 어떤 계기로 학생운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게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정의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89년도에 전교조가 결성이 되는데 그때 제가 고3이었고 신일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근데 신일고등학교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하셨던 이수호 선생님, 그 뒤에 전교조 위원장도 하시고 뭐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는데 이수호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이제 해직의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그때부터 전교조 이수호 선생님과 관련된 학내 투쟁을 주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회 문제에 상당히 인식에 눈을 떴던 것 같고요.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뭐 학생운동 조직 언저리에 이렇게는 있었는데 저 91년 5월 달에 충격이 워낙 컸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으로는 뭐 총학생회장까지 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는 저때 좀 20살 초반 때 단단하게 했었던 거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박영준 후보가 정치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공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0년에 총선에 출마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세 분은 다 초선이신데 20년 전에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정세균 추미애 후보도 1996년, 이낙연 후보는 2000년 출마, 김두관 이제 후보는 95년 남해군수 출마하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출마예요. 그럼 그렇게 나이는 젊으시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짧지 않은데 저 때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어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은 중고 신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그때 이제 박병석 의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제가 그때 만일에 2000년 선거에 당선됐으면 제가 의장입니다. 이랬더니 막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예. 그러시던데 저 때 이제 민주노동당 결성을 합니다. 예. 제가 97년 대통령 선거에 97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해 제대를 했고 그해 졸업을 했고 그해 12월 선거에 결합하기 위해서 그때도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거운동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후보였던 권영길 후보가 자기는 진보정당 만드는 길에 갈 건데 같이 갈래 하는 제안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그 자원봉사자들 다 운동권들이죠. 그분들 중에 딱 13명이 남았어요. 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승리 20일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을 만들고 3년 동안 고생해서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는데 막상 창당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후보가 없대요. 그래서 뭐 29명이 나갔나 전국적으로. 근데 제가 서울에서 제가 나가겠다고 손들고 출마한 게 지금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북을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저때 근데 정말 준비도 안 하고 한 2달 만에 선거를 치렀는데 13.3%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준 거예요. 7명 후보가 남았고 원내 정당이 3개나 있었는데 제가 3등을 차지하고 그 13.3%를 받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더 놀랬고 자기들이 투표를 해놓고는 더 놀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때 이 젊은 후보가 포기하지 말고 정치를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담아주신 것 같고 저한테는 정치하는 천리길을 가는 노잣돈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때 따뜻한 응원들 격려들 잊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13.3%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정당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젊은 청년인데 그 정도로 지지를 해줬던, 아까는 잠깐 지역 주민들이 정치 끝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지하셨다고 하지만 그냥 본인 자랑을 좀 하시면 왜 지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지만 네.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젊어요. 그러니까 20살, 20대 후반들, 30살 초반들인데 갑자기 선거 사무장을 맡고 있던 친구가 저보고 잠깐 그 쪽방으로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아무래도 당선될 것 같으니까 허벅 웃으시잖아. 아무래도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 보좌관직을 짜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사람 추천하더라고 누구 하라고. 근데 이걸 비웃을 수 없었던 게 실제 길거리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데 감동의 장면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막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우산을 받쳐들고 이걸 연설을 듣던 분이 지갑을 다 털어갖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하고 한번 나가서 연설을 하고서 들어오면 그 트럭 위에 그 지금처럼 잘 만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딱 달아놓고 있는 그런 허름한 방송 차량이었는데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쌓이고요. 그 뭐 음료수 박스도 엄청 쌓이고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막 응원해주고 막 안아주고 얼러주고 있다는 느낌을 막 받았거든요. 그 차량 막 떠들고 지나가면은 막 그 상가에서 뛰어나와서 손 흔들어주고 막 그래서 잘하면 되나 보다 그랬는데 결론은 뭐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젊은 청년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정말 이런 표현이죠.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짠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분들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런 짠한 마음도 있고 그 29살짜리, 28살, 29살짜리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할 땐 처음에는 얘는 뭐야? 이랬겠죠. 근데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다른 건 선거운동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함만 들고 그냥 상가 방문을 다 했는데 두 바퀴 반을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열정, 와서 그냥 명함만 주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서서 이야기하고 제 뜻을 설명하고 하는 그 과정을 되게 그러니까 기특하게 봤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야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박용진 의원이 아니라 용진이에요. 이 양반들이 저도 나이 먹었는데 아직도 28살짜리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자, 또 하나 박용진 의원 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 3법입니다.
세 번째 사진인데요. 네. 박용진 의원을 정말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았나. 저 때 보면 사진 찍으시는데 거의 스타 같아요. 대중 스타. 저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게 2000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1년 4개월 만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날 사실은 이른바 우리 그 검찰 개혁 법안도 통과됐고요, 선거법안도 통과됐고 다 통과됐거든요. 근데 전날 그러니까 저때 그 감동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저때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통과가 딱 됐는데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거 분명히 저 방송사 카메라랑 언론사들이 사진을 찍을 텐데 이걸 누구랑 영광을 나눠야 되나? 그래서 제일 먼저 쫓아갔던 게 유은혜 장관. 두 번째가 조승래 의원. 지금 저 사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하고 조승래 의원인데 왜 조승래 의원이냐면 우리 교육위원회 간사였거든요.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박용진은 아마 우리 상임위 같이 하는 오기영 의원님이나 이용 의원님은 잘 아실 텐데 뭐 정해지면 막 이제 공격수처럼 막 해대지 다른 작전과 전술을 잘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에 그 전에 있을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교육 담당 행정비서를 했었고 그쪽 분야를 좀 알기도 하고요. 워낙 사람이 차분해서 그때 야당이 거의 침대 축구를 하는데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이렇게 협상을 했고 그 조승래 의원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게 제 솔직한 말씀이고 게다가 유은혜 장관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마침 장관직에 앉은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관료들한테 포획됐다는 이런 느낌도 없었고 본인도 너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심하고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일단 그 법안을 당이 당론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승래 의원이 상임위에서 그 침대 축구하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느릿느릿하는 걸 다 견뎌가면서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장관이 관료들 다독이기도 하고 몰아치기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1년 4개월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딱 그 순간에 이거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우리 당이 했는데 당 다 모여서 사진 찍으면 좀 웃기고 장관. 그래서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저하고 유은혜 장관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감격에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 사진은 조선일보도 저게 일면이에요. 서울신문도 저게 일면이고 경향신문은 정치면의 일면이 정치면 탑이고 대부분의 신문이 저걸 다 썼어요. 저 장면을. 일부러 제가 저거는 대변인해 본 경험에 기획을 한 사진이다. 그리고 그걸 또 마침 언론도 저렇게 딱 실어줬는데 너무 웃긴 건 조선일보 일면에 저걸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이라고는 안 하고 여당 맘대로 단독 강행 처리한 밤. 파티 이러면서 여당 파티 이렇게 썼는데 저 사진이 너무 예쁘고 환하게 나와서 그 헤드라인은 사라지고 저 사진만 눈에 사진만. 네. 정말 저기 모이신 분들이 교육위 관련자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게 싸웠잖아요. 1년 몇 개월 동안을 정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여러 사람이 시도했다고 포기하고 말았던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다. 그런 게 또 우리 박용진 후보가 갖고 있는 매력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유치원 3법 이전에도 사실은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 이런 이제 호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많이 내놓으셨고 때때로는 좀 정부와도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소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어쨌든 옛날 학생운동을 하고 막 사회운동을 할 때는 재벌 해체 이쪽의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막 복잡한 선이 엉켜 있는 시한폭탄 있잖아요. 요 시간 내에 이걸 해체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뭐야 폭탄이 이게 그냥 뽀개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가 다 터져갖고 난리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이거를 어디를 끊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함의 다발이나 이 폭탄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잘 해체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기업, 뭐 재벌이라고 해도 우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과정이고 공정 경제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에서 하나 따가닥 또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사익 구조를 따가닥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될 때마다 뭐 우리 역시 이용우 의원님하고 우기영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이걸 될 때마다 누가 있느냐면 관료들이 있어요. 이쪽에 최고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논리 싸움과 사례 동원과 법적인 이런 논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 넘어가지를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차명계좌권 관련해서도 금융실명법 적용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하고 뭐 대판 싸우면서 그거를 해왔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찾아내서 논쟁해가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결국은 그 관료들하고 설득해서 이겨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일 때는 막 그냥 공격하고 끝나지만 여당으로서 그 관료들을 설득하고 끌고 가고 제도 변경을 시켜내는 것까지를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뭐 선명성만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제도를 변경시키는 일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런 과정에서 당이 해야 될 일, 또 동료 의원들과 해야 될 일들이 뭐 산적해 있고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지금 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용 가석방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일부 후보들은 뭐 정부의 어떤 방침이랄까요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지만 박영준 후보는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내면서 그걸 굳이 대통령 입장입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반도체와 백신 등과 관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한 거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의 행정 제도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형량이 됐고 조건이 돼서 가석방 된 게 아니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일종의 특혜를 줬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 뭐 그렇게 판단한 거야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법 앞에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제가 더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었던 거잖아요. 적어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 개인 한 명의 존재 유무로 판단되나요? 우리랑 경쟁하는 다른 해외 뭐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곳이 그렇게 총수 1인의 개인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 명이 중첩적으로 정보 분석을 해가면서 판단하고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법이 평등하지 않도록 작동되게 하는 것은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사법개혁을 얘기합니까? 아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그 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가장 낮은 죄를 적용하잖아요. 재판에 가요. 재판에 가면 판사가 가장 낮은 형을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형을 받아서 와요. 그럼 뭐합니까? 중간에 다 풀어주잖아요. 이러니 대한민국 법이 어디서 공정함을 얻고 어디서 평등하다고 국민들한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죄를 지어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경제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그 사람을 풀어줘요? 어느 해외에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그 외국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게다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죄를 저질렀던 거 아니에요? 86억 원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돈을 가져다가 횡령해다가 그걸로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걸로 지금 이 처벌을 받아놓는데 다시 그 기업을 위해서 혹시 경제 이유를 위해서
가석방을 해줬는데 그게 촛불 항쟁 끝에 수립된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참담하죠.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지만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판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시켜주시면 제가 대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진 분위기가 않는다. 너무 막 이제 분위기가 격양됐으니까 그 사모님 만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하라는 학생 운동을 안 하고 학교가 달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고 총학생회장은 이렇게 연대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만나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숙명여대 문과대 학생회장을 하고 그러셨군요. 계실 때 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알게 됐고 뭐 아니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본업에 충실했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시는데.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박 후보님은 유능한 진보주의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유능한 진보라는 게 뭔가? 약간 주무장대인데요.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첫 출마 보면서 되게 독특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45인가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살이 YS고요. 45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똑같아. 그러니까 YS의 그 출마 선언문을 봤거든요. 얼마나 그 단촐하고 앙증맞은 느낌이냐면 딱 이거 A4 용지 반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박정희 군부 독재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 공화당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2번이나 실망시키고 낙담 빠뜨렸다. 신익희 후보와 조병옥 후보가 그 선거 중간에 병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권 교체에 실망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가 출마 선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달라요. 이분은 물론 그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그 출마하는 그 과정 전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도, 71년도에 그 살벌한 상황에 소련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인정해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인정해서 두 나라가 동시에 유엔에 동시 가입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하자. 와,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 발상 전환. 두 번째, 향토 예비군 제도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장기 독재 틀로 끌고 가기 위한 국가 병영화 제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 폐지해버리겠다. 그때가 68년에 김신조가 박정희 목다로 내려왔다고 그렇죠. 내려와서 난리가 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적 차원의 그 향토 예비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2년 차던 때예요. 그거 폐지하겠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빨갱이 소리 들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치세, 부유세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펼치는데 지금 말하면 그야말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합니다. 사치세와 부유세를 도입해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 이 놀라운 발상 전환을 내놓는 걸 보고 저분이 저때 나 젊으니까 좀 찍어주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또 확인해 보니까 그렇네. 이게 핑퐁 외교가 시작되는 걸 보고 이 4강 교차 외교를 그 남북 동신 유해 가입을 얘기한 게 이게 결과가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서 했다는 걸 보면 외교가 돌아가는 식견이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하고 비슷해요. 저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삼김정치 청산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이 개파 정치를 청산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치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정치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고 계속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다 이 보스가 공천 줬고요.
DJ, YS, 그다음에 JP가 다 이렇게 군림하고 있던 계파의 소속원이었고 지역주의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도전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한국 정치에서 최대 파란 중에 하나인 그 노무현 돌풍을 만들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하나만한 안방 대세론, 그 개파에 근거한 이인제 대세론을 그냥 깨버렸죠. 전 이 민주당이 대단히 훌륭한 정당, 50년 전에 세대 교체, 그리고 20년 전에 정치 교체, 정치 혁신에 이걸 보여줬던 정당인데 그 20년 뒤에 지금 40대 기술로부터 50년 뒤, 그리고 노무현 돌풍으로부터 20년 뒤에 지금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민주당이 새로운 깃발, 새로운 진로, 그리고 진보의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 든든한 안보, 안보의 든든한 진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자신 있는 실력 있는 진보, 이것이 유능한 진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네. 조금 이따가 더 강화해서 그러시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부 가기 위해서 카메라를 약간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질문 드리는 사이에 카메라 세팅해 주시고요. 자, 박영진 후보님한테 이런 질문. 저는 이게 양력을 쭉 보다가 호남이 아들이시더라고요. 전북 장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아들하면 두 분이서 나눠 먹고 있잖아요. 네. 이낙연, 정세균. 왜 숟가락을 왜 안 얹으시는 거예요? 호남이 아들이란 거를. 아니 네. 만일에 그렇게 네, 지역 네. 지역 연고로 뭘 나눠 먹어야 될 게 있으시면 두 분이 나눠 드시는 게 맞아요. 아니 저는 고향이 거기고 뭐 네, 인연이 다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초중고등학교를 서울서 나왔고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고향에 뭐 요만큼도 뭐 해드린 것도 없이 이제 와갖고 숟가락 들고 나도 좀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죄송하고 네. 그냥 전라북도 상권에서 태어나서 서울 와서 이렇게 그냥 뽀얗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서울 사람 아니에요. 서울 사람 아니고. 아니 저 두 분이 저기 전라도에서 네. 나눠 드시게 나눠 제가 서울 다 먹을라요. 두 분이서. 야, 그래서 자, 지금까지 사실 이제 사진 3장을 포함해서 박영진 후보의 개인 문제, 또 개인이 생각하시는 사상, 생각 이런 부분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쭙고 공통 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박영진 후보의 정치 역정, 그 대선 출마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책 공약 발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유능한 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든든한 안보와 관련해서 힘줘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가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력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북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협력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그 세 번째를 열고 싶어서 첫 번째를 얘기하신 겁니다. 안보에서 든든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유연성을 발휘하는 걸 상당히 우려하십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1999년 10월에 1차 서해교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북에서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냥 응전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서해에서 1차 교전 때는 초전박살이 납니다. 북 군부가 지금도 그 상황에 대해서 치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때 북의 사상자가 100명이 넘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면 100명이 넘고 그 거의 완파돼 가지고 배가 가다가 침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상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남북 정상회담 이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러나 그 의연한 태도로 대응했고, 제 기억에 북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사실상 사과 뉘앙스가 나옵니다. 웃긴 거죠. 자기들이 더 당했는데 사과 뉘앙스가 나오고 남북 관계가 오히려 급진전되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약해 보이는 진보라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든든한 안보의 주력군으로서의 민주당이 안보도 든든, 남북관계도 든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전략에서도 완벽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상하게 진보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 무능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당시 지도부가 이용우 의원님 같은 이른바 현장 경제 실력가들을 모셔오는 데 되게 주력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저처럼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경제 성장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좀 이따 동시감세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부펀드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적 제안을 통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부자였지만 우리 국민들이 부자의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산골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 도봉구, 지금은 강북구죠, 강북구 미아동 그 조그마한 골목 안에 자기 집 마련하셨을 때 그 환희에 찬 표정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좁은 골목길 안에 지금은 단종된 현대자동차 엑셀 딱 하나 갖다 놓고 저희 형제들 태워가면서 기뻐하셨던 모습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의 꿈 똑같습니다.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 자산입니다. 이 국민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 5가지, 심지어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가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진보, 그리고 유능한 정부가 돼서 이 5가지 국민의 소박한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후보자별로 공통 질문을 저희가 2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들마다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맞춰야 돼 시간을 꼭 지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통 질문도 동일하게 6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 재밌는 거는 이 관련 법을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기권도 했어요. 내부 기권을 하셨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 상황을 제일 옆에서 같이 지켜보신 분이 지금 2분이 같은 상임위에 있는 이용우 의원하고 오기영 의원이신데, 저희들이 거의 같이 편먹고 열심히 밀었어요, 이 법을. 근데 마지막 관료들의 우려, 야당의 반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100점 만점이면 70점, 75점 수준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보면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잘했다고 하느냐면 대한민국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정책적 단어들이 나온 이후에 그걸 법으로 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을 끊어내는 면밀한 작업들과 관련돼서 이 법이 나왔는데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된 건 처음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전속고발건이 어쩌고 뭐 3% 룰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맨날 나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이 통과되긴 처음이었던 거죠. 오케이. 75점짜리라도 통과시키는 게 반부 전진이니까 허되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권을 했고요. 이거는 그동안 말로만 됐었던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말씀으로만 얘기했지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이걸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했고 우리 민주당이 한 거니까 저는 100번 칭찬받아도 맞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을 하기 위해서 기권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는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겠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만 했고 실천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점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재용 가석방 하려다가요. 예.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부동산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이거였는데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의 온갖 혼란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또 관련 부처의 장관들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우리 지금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도 다 이 문제를 1번 정책 실패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공통 질문은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부터 개별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 개별 질문은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 분의 초선 의원들이 와 계십니다. 이용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세 분이 와 계시는데 이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정책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각 초선 의원님들마다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분이 지나면 과감히 끊겠습니다. 후보님도 답변하실 때 잘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순서는 이탄희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이용 의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탄희 의원님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3명이 차례대로 할 건데요.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하는데 제가 좀 가장 난이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적인 거 주로 물어보고 저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하면 안 돼. 네. 무서워 죽겠어. 그 다음에 오기영 의원님이 조금 더 보완적인 질문을 하실 조금씩 것이고 강해지는 점점 거죠. 난이도가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후보님이 스스로 본선 경쟁력이 제일 뛰어난 후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인지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대통령 선거의 특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총진영 대 총진영의 맞닥뜨림이라서 2%, 3% 수준의 그런 격차로 승부가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중원을 차지하고 얼마나 중도를 확장해 나가느냐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박용진의 특성과 박용진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되게 이제 독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걸 보면 저도 웃겨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1%, 2%, 그러니까 1에서 3% 사이입니다. 근데 전체 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3등을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받는 거에 3배를 받아요. 유일하게 그렇게 받습니다. 어떤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는 되게 높은데 전체에서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꾸로 놓고 보면 박용진은 민주당에서 받는 표의 3배, 4배를 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서울 전체 당선자들 중에서도 제가 1등 당선된 이유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 당시 더불어 시민당 지지율이 한 31, 2 정도였는데 박용진 지지율은 64.4%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당의 지지자들 뺏어왔다는 거고 그 중간에서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사람들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박용진이 제가 말씀드렸죠. 박용진이 경선에서 이재명 1등하는 이재명 후보를 넘어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박용진이 대통령 본선에 우리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의심이 설득력 가득 찬 있다고 눈초리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심각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매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하고 계시던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지금 괴로운 상태인데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폭넓고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솔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처음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폭이 너무 크게 확대가 됐고 이러면서 노동운동의 총노동의 대응 방식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직 자체를 철폐하자는 그 두 개의 원론적인 사이에서 갈등이었는데, 저는 이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려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당함, 차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정책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비정규직 안식년제도를 제안을 드렸는데, 설계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쓰면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드는데, 기업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부당함으로 내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마다 재계약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끊고 정규직으로 유도를 하거나, 혹은 보다 좀 안정적인, 비정규직이더라도 보다 좀 안정적인 체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모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정도의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을 지우고, 이 부담금과 정부 기금이 합쳐져서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면 A, B, C, D 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했더라도 총 84개월, 7년을 그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한 레코드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그분에게는 7년에 한 번, 84개월마다 한 번씩 안식년제를 보장해서 재충전,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기금에서. 그래서 이른바 비정규직 안식년제도를 도입하는 건, 이걸 제도화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재계약을 맺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노동 현장에서 추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설계입니다.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세금 문제인데요. 예, 예.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사실 왜냐면 박용진 후보님 정책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좀 재정 확대가 필요한 내용들처럼 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청년 안식년제도 기금에 정부 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법인세, 소득세 감세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인데 감세 주장이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시던 분이 아마 계시는데, 오기영 의원이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시고 페이스북에도 쓴 거 봤습니다. 저는 그러나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세 정책이나 증세 정책이나 이거는 경제 정책이 한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거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세 정책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를 공약으로도 제시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죠. 저는 이거보다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 정책이에요. 금리를 뭐 인상할 건지 인하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어떤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정책 입안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전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발상전환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진보는 뭐 무조건 감세냐, 증세냐, 그리고 진보는 뭐 무조건 보편 복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상전환해서 가장 시의적절한 정책적인 방향을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박용진 후보와 이탄희 의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오기영 의원님의 저 뒤에 더 무서운 분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기영 의원님의 개별 질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장 그럴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후보의 공약이 바로 당의 공약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공약 중에서 일부를 당내 토론과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당내 공약으로 전환하는, 검증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 토론은 좀 더 치열하게 이룬다, 이런 문제식입니다. 특정 공약에 대해서 찬반 묻는 전 자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박용진 후보 아까 유능한 진보주의자 이야기하셨는데, 박용진이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 뭐라고 좀 따끔 키워드 넣으시면, 아까 먹고 사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추상적이어서. 제가 학자이거나 사회운동가라고 그러면 다른 더 추상적이고 거창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드렸던 그 5가지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실현해내는 게 유능한 진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감옥 갔다 온 마지막. 아니, 그럼 여기까지 마시고요. 예. 유능한 진보란 말은 좋습니다. 저는 유능한 진보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표현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능해야 된다. 진보 그룹이. 그 이제 지금 노동 문제로 좀 넘어가서 네. 공약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반해서 직무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호봉제 폐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좀 문제식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식 자체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그러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나 뭐 제도적 방법 이를 위해서 특히 노동계, 민주노총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실제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호봉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도의 노동시장에만 지금 남아있는 좀 세계적으로 좀 독특한 체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실력과 기여환승이 아니고 짬밥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에게도 부담이거니와 청년 세대,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도 공정하지 못한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지금 동일노동, 동일운동이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시면서도 호봉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되게 대단히 저항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대공장,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이제 있죠. 이 이른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이슈가 있어요. 네. 57세, 55세 전후로 해서 임금피크제 하는데 그거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노조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현대자동차 그 생산 라인에 똑같은 일을 하지만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 받는 월급과 협력업체가 받는 월급이 달라요. 근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면 바로 대기업 노조 그쪽에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회적 질의가 있고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사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긴 어렵다. 적용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합의 수준이 높은 공기업과 뭐 공무원과 공기업들에서부터 적용해 나가야 되고요. 또 이거를 한 방에 무슨 뭐 군사작전하듯이 밀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동의하고들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찾아 나가기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호봉제 폐지 문제가 아니라 정년 연장으로까지 얘기가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은 이제 민주노동당 경력도 있고 진보 블록에 이제 활동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특히 노동 이슈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이 더 있으실 거라고 봐서 이 질의를 더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진보 블록에서 할 말이 좀 있어야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동운동이 지금 완전히 원래 노동운동을 그 내셔널 센터를 만들자고 그랬던 건 담장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와서 내셔널 센터 만들어 놓고 담장 안으로 다시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도 없거니와 그 대한민국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만 작동을 하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좀 짧게 네. 가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동시감세 이슈입니다. 네네네. 동시감세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 그 공약의 내용은 법인세, 소득세 감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레이거노믹스 재판이다. 1980년 레이건의 그 세제개혁 과정에서 그 당시 경제정책이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이 세율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국가가 받는 세입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세입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경제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레이건이 생각했던 이야기하는 세제 개혁에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법인세율 같으면 46%에서 33% 바뀌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현재 법인세 22%입니다. 22%를 몇 프로까지 감액하자고 하는 건지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율 11%, 50% 되는 것을 15%, 33%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 조정은 또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법인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 레이건의 세제 개혁 속에는 오히려 또 과세의 베이스를 확대하는 세제 개혁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기업의 실효 소득세가 얼마냐 이게 논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효소득세 관련해서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을 우대 조치를 일부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했어요. 레이건은. 그래서 박용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감세 정책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있는데 53초 동안 이걸 설명 못하면 이용우 의원님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방적으로 한쪽 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그리고 소득세 감세에서 특히나 소득세는 그 건물 부동산 임대 소득은 증세 대상이고요. 또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도 증세 대상이고 10억 이상의 슈퍼리치에 대해서도 증세 대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근로소득자들 실질소득이 감소했고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감세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 시간이 자꾸 걱정이긴 한데 조금만 이용 의원님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 필요한 분야에 오히려 더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가야 되는데 특히나 법인세와 관련해서요. KDI 남창우 박사가 연구 보고한 내용을 보면 1%의 법인세의 감세가 있을 때 0.2%의 투자 확대가 있다고 하는 이 연관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33%는 이해가 되는데 잠깐만요. 22%짜리를 더 얼마나 더 하겠다 이런 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사실 지금 20% 후반대 바이든 행정부는 더 증액하려고 잠깐만요. 합니다. 했다가 그다음에 2017년에 19%까지 깎았다가 2019년에 17%까지 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 구간은 22%. 아니 25% 최고 구간 25% 아니 27% 아니. 갑자기 헷갈린다. 22%, 25%,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22%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5%까지 우리가 올려놨어요. 최고 구간은 바이든 행정부도 28%까지 이제 증세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거 철회하고 후퇴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21%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세 회피처들의 국제 조세 회피처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적 최저한세를 막자라는 얘기지. 나머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보다 충분히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경쟁 국가들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을 해야 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네,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용우 의원님의 시간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6분 54초 남았습니다. 1분을 더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답변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자꾸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 다른 후보들이 불평을 할 수 있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우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사실 이중 감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용진 후보님께서는 이중 감세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제 개편과 세제 개혁이에요. 사실 보면 자산에 대한 거나 어떤 올려야 될 부분, 낮춰야 될 부분. 사실 저는 근로소득세는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자산 보유에는 높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데 구호로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전반적인 재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공격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재정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0조가 늘어요. 이 100조가 우리가 증세 정책을 해가지고 늘은 게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통해서 늘어난 겁니다. 박용진은 이 공격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서 10년 뒤에 우리 세수가 지금 330조 정도인데요. 세수는 이거보다 더 500조까지 늘어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걷어들이는 세금 어떻게 쓸지를 집중하는 건 유능한 진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KDI 남창우 박사가 내놓고 있는 연구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바 의미 있다. 투자 확대 의미가 있고 다만 여기서 더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1%를 깎아주는데 미국에서 깎아서 얻는 효과보다 28%가 마이너스다. 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해가지고 사익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보다 못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의 이틀 유지해가면서 법인세라고 하는 제도적인 또 하나의 완충장치가 만들어지면 저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박 후보가 내세우는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국펀드예요. 자, 싱가포르에 펀드가 몇 개 있습니까?
국부펀드 관련. 테마섹도 있고 싱가포르 투자청도 있고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GIC, 테마섹,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관련된 CPF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박 후보가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각종 연금을 통합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싱가포르에서조차 세 개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에서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노후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또 60여 개 연기금들이 각각 성격이 다른 기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용 자금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구좌를 통해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장 실력 있는 펀드 운영을 하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이 나갈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흐름이 있고요. 국민연금도 매년에 청구 나가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자산과 만기 구조가 다르고 만기 구조가 다름에 따라 자산 배분 자체가 달라져요. 바로 각각의 펀드마다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구자는 따로 하고 어차피 운용하고 있는 여유 운용 자금이 가지고 서는 거지. 누가 그거를 곧 만기돼서 내줄 국민연금 자금과 고용보험 자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을 근데 운영하는데 못 그게 보면 가장 잘못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후에 내야 될 학자금을 운용할 때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을 두는 거고요. 5년짜리 금액일 경우에 그 중에 일부를 주식이나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그게 달라요. 이 의원님 그건 오히려 뜻밖인데 거기에 맞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환매를 요구하게 되면 환매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설정해 두면 되는 거지. 그거 전문가들하고 제가 얘기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언제부터 할지가 다르다 그러면 그 여유 자금들을 운영하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국민연금이 가지는 듀레이션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성격이 달라지는 다른 건 알겠고요. 그 성격이 다른 기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운용의 사실 또 다르다.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국부펀드가 없죠. 아니, 한국투자공사가 사실상 국부펀드 그건 외환보유고고 사실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같이 북극의 유전 개발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거에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전환하기 위한 거고. 캐나다 연기금도 사실은 우리의 노후자산처럼 그렇게 우리의 노후자산처럼 미래자산 가지고 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금의 성격들을 놓고서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돼서 수익을 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 수 있을지가 7% 정도를 내려고 하면 현재 그에서는 주식 편입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저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6.27%예요. 수익률이.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긴 왜냐하면 했었는데 절반 정도를 국채에다가 하고 국채는 요즘 거의 1%나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30년을 했을 때도 시기별로 고금리 시기와 그다음 최근의 경우에서는 최근 몇 년은 주식시장 화랑이었기 때문에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을 때 그게 성립을 해요. 근데 만약에 꺾였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단기 자금 다 다르게 분산 투자하는 거고 그거는 투자의 기본이죠. 펀드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어디다 몰빵한다? 나라 망하게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도 그렇게는 투자 안 하죠. 그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옷을 벗으셨어요, 윗옷을. 그만큼 뜨겁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절대 안 봐주시네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네. 다른 후보들도 한 1분씩 더 주고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왜냐면 다른 후보들이 또 불평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하니까 시간을 우리가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듣고 싶다라는 코너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더민초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박용진 후보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중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중복 질문 빼고요. 검증과 무관한 내용도 빼고
그렇게 해서 3개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카메라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통안에 국민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박인주 후보님 일어서셔서 네. 뽑으셔서 한 질문씩 각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초선 의원님들은 뽑으셔가지고요. 그거를 쫙 펴셔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나중에 읽고 나서는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당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탄 의원 얘기해 주시죠. 질문이 2개인데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네, 할까요? 네. 그럼 그러시죠.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행 정책에 대한 생각과 향후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거 먼저 하나요? 예, 하시죠. 아, 예. 예, 먼저 답변하시죠. 그 합계 출산율 저희가 지금 OECD 꼴등이고요. 제가 보니까 약간 세계적으로 꼴등이에요. 그래 거의 0.74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그 끔찍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일매일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잃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난 11년 동안 200조를 관련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다 썼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각 부처별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에 그 이름의 예산을 그냥 동원해서 낭비 아무 효과도 못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고 지금 더 지고 있고 이 끔찍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쟁을 총괄 지휘할 총사령관이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구 부총리를 임명하겠고요. 그 인구 부총리가 사실상 경제권 모든 걸 다 지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그 스타트가 스웨덴 인구가 지구상에서 사라질까봐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했고 그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 대책을 마련한 역할을 맡았던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미르달입니다. 이 미르달 교수가 경제학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사람을 야당과 합의해서 임명하겠습니다. 왜? 야당이 만일에 집권하더라도 그분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맡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30년 동안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인구가 반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망 사용료에 관한 겁니다. 이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외국 플랫폼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하고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왓챠라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 영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왓챠의 창업주 요즘 운영하고 계시는 분과 박태훈 씨였나? 그분하고 이제 두어 차례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심각하더라고요. 이 망 사용료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저작권료입니다. 도무지 자기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망 사용료와 저작권료 때문에 너무 힘들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공정위원회와도 협의를 좀 진행을 해보고 했는데 아직 마땅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은 또 우리도 거기서 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국내 그 어떤 정책만이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외국과의 공동의 인식 조정 그리고 공동의 어떤 그 사용료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이용 의원님. 젊은 후보로서 다른 분에 비해서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에 결론 도출이 성급하고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나요? 세간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점과 장점이 사실 같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 후보님들 보면 전직 당대표 또 총리, 장관,
시도지사, 광역시도지사의 역할들을 하셨거나 하시면서 많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정치 어느 계파에게도 또 어느 사회 기득권 집단에게도 빚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게 발상전환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혁명은 변방에서 옵니다. 그리고 왕조의 교체도 변방에서 왔습니다. 정치의 변방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비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내고 발상전환을 실천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게 제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3법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여러 차례 방송 통해서나 여러 지면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관이 유은혜가 아니었고 간사가 조승래가 아니었고 저보다 더 성격 급한 사람이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 그 좋은 분들과 함께 합을 이뤘고 민주당이 그 법을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와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법,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때 민주당이니까 가능한 게 되게 많습니다. 진보정당에 있을 때는 옳은 얘기만 했지 그것을 실천하거나 실현시켜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힘이 있고 그거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으면 저는 해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 민주당이 품고 있었던 의지가 부족한 것들은 의지를 채우고 실력이 부족한 것은 실력을 채워가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56초가 남아서 우리 이탄희 의원님하고 또 오기영 의원님 지금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한 분만 하나 질문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면 이탄희.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네. 우리 박용진 후보님 전공 분야여서 그냥 즐겁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야 될 길이었는데 너무 복잡한 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유보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당장 유치원이 반발하는 분야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반발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딱 골머리를 앓다가 약간 죄송한 표현이면 근데 우리 정부가 그냥 이제 중단해 버린 겁니다. 더 논의를 안 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야는 저는 어쨌든 그 학령 개편도 좀 이뤄내는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될 분야이지 이대로도 이렇게 방치해둘 필요는 없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다 답변 못하신 거 52초 남았으니까 이게 답변하시죠. 이제 국부펀드가 좀 아쉬웠어. 네.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님이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셔서 너무 디테일한 걱정과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상전환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이 저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6.27%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를 장담했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고 똑같은 노후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도 10%가 되고 있고 노르웨이 연기금도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셨던 싱가포르 테마섹이라든지 투자청 같은 경우도 오히려 거기는 더 그러니까 14%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부터 의견 조정해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준비한 게 다 끝났어요. 저희 다 끝났는데 1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열띠게 정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토론보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질문한 질문이 너무 날카롭고 사실은 일반 방송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서로가 공방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다른 후보들도 저분들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거예요. 다른 분들. 이게 날카로운 분들 해주셔야 돼요. 자, 박영진 후보의 인생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검증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오기영 의원님 또 이제 이용우 의원님이 그쪽 분야에서 분명한 본인들의 식견이 있는 분야에서 저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요 부분 내가 말하면서 요 부분은 좀 더 채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지금 체크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이탄희 의원님이 저보다 뭐 많지 않은 우리 당에서 저보다 많지 않은 현역 의원 중에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봐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일에 그 사법개혁 분야 뭐 이렇게 걸렸으면 거의 이렇게 박살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저도 초선 때 이거 했었어요. 그때 당대표 후보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살 떨리는 자리가 이해찬 당대표 후보와 송영길 후보와 또 누구였다 이렇게 그 세 분을 앉혀놓고 하는데 이해찬 후보가 긴장하시더라고요. 그 베테랑이 긴장을 하는 장면을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후보님도 되게 긴장하고 오실 거예요. 가차 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정 없이 다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이 뭐 초선들 때문에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지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민초에서 준비한 비전 톡 콘서트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는 안 합니다. 네거티브는 지양하고요. 후보의 파지티브한 모습을 강조하되 대신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또 성심성의껏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용진 후보 어떻게 여러분에게 비춰졌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가 후보에게도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그 당원 동지 또 국민 여러분도 박용진 후보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16일이죠. 정세균 후보 그날 그 사실은 휴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합니다. 같은 시간에 8시부터 9시 분까지 정세균 후보 모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정성껏 답변해 주신 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패널로 참석하신 초선 의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5번의 토론에도 이렇게 열띤 공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